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삼국의 대외 교류까지 하면서 삼국시대를 조금 알아봤고, 이번 시간부터는 교과서 78페이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78페이지 보면은 큼지막하게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그래서 6세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6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결과적으로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6세기 후반에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치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일단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래서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어떤 정치 세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일단 먼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는 신라, 여기에는 백제, 여기에는 고구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때 당시 이제 6세기 후반 가면은 중국에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전에는 중국은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는 나라였어요. 즉 여러 나라가 중국 안에 있으면서 그들끼리 내부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중국의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나라와 당나라는 내부적인 싸움, 내부적인 다툼을 해결했기 때문에, 즉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자기가 완전히 싸그리 딱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의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내부의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즉 외부로 나라를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목표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나라 당나라 입장에서 가장 먼저 노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북쪽으로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는 바로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노리게 되는 거죠. 고구려는 이렇게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들이 자신을 노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고구려는 북쪽에 있는 돌궐이라고 하는 민족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당시 이제 고구려는 한반도 안에서 백제와 손을 잡으면서 신라를 공격을 하고 있었고, 또한 이 당시 이제 백제는 여기에 있는 외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력을 우리가 이제 남북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 세력. 그래서 돌궐에서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그러면 이렇게 남북 세력이 형성이 되면은 신라는, 그렇죠, 요 남북 세력에 둘러싸여 가지고 갇혀 있는 형세가 되잖아요. 신라는 딱 보면 4대1로 싸워야 돼. 4대1로 싸우면은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신라는 자신을 도와줄 세력을, 자신을 도와줄 또 하나의 어떤 국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신라는 수나라, 당나라, 요 중국으로 쭉 가가지고 이들과 한편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수당이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동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수당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돌궐에서 외까지 이어지는 남북 세력, 신라에서 수당으로 이어지는 동서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6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남북 세력, 요렇게 동서 세력 이어지면서 요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십자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국제 정세가 십자형 외교 형태, 십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외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통 십자형 외교라고 많이 일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요렇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고, 특히나 요 지도는 교과서 78페이지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노트에 한번 적어보면은 훨씬 더 이 시기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데,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어서 요 시기에 이제 어떠한 사건,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냐라고 보면은 바로 요 시기에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간의 전쟁이, 앞서 말했듯이 수나라와 당나라는 내부적인 해결, 내부적인 중국 내부를 완전히 통일하고 나서 그들의 목표는 이제 외부로 영토를 확장하는 거고, 그래서 북쪽에 큰 영토를 가지고 있던 고구려를 노리게 되면서 고구려와 요 중국, 수나라, 당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 전쟁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어떤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쟁의 배경을 보면은, 일단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고, 수나라는 이제 중국을 통일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어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고구려의 신하로서 자신에게 예의를 갖출 것을, 자신의 밑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는 당연히 이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둘 간의 어떤 대립이 훨씬 심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시작을 누가 하냐라고 하면은 고구려가 시작해요. 고구려는 수나라가 침략을 해올 게 뻔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빵 날리자 해서 고구려가 먼저 수나라의 요서지방 수나라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공격이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되고, 이어서 그 당시 이제 수나라의 첫 번째 1대 황제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3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큰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나라 문제 공격은 그 당시 뭐 홍수 일어나고 막 태풍 불고 이러면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자연재해가 지나가고 뭐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실상 이 수나라 문제의 30만 대군은 고구려의 군대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괴멸, 실패로 끝나게 되고, 수나라 문제 공격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이제 수나라에서는 두 번째 황제로서 양제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수나라의 양제 역시 고구려를 공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끌고 오는 군대가 113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군대를 데리고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30만도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30만도 30만이라고 하면 진짜 뭐 웬만한 어떤 웬만한 어떤 도시 전체 인구 숫자를 다 합쳐서 30만 정도가 되겠죠. 근데 113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광주,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광주의 모든 인구를 다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한 숫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113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거죠. 113만 이렇게 단순히 숫자로 보면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기록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군대가 모여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서 있던 사람이 딱 발을 떼면서 출발하고, 그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서 있던 군인이 딱 출발을 하는 요 시기까지에 걸린 시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냥 출발만 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고구려 침공이 이어지게 돼요. 또한 이때 수나라의 양제는 따로 30만의 어떤 별동대, 특수부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또 공격해오는 이러한 형태의 침략들을 벌이게 돼. 그런데 이러한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에서 굉장히 또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고구려의 장군이 바로 우리가 뭐 익숙하게 여러 번 들어봤던 바로 요 일지문덕 장군이 되겠죠. 일지문덕 장군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위인전도 많이 읽어봤을 것 같고, 이 일지문덕 장군이 바로 요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분이죠. 일지문덕 하면은 떠오르는 그렇죠, 살수 대첩이 떠오르죠. 그 당시 이제 살수라고 하는 곳에서 수나라의 군대를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살수대첩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살수대첩. 지금으로 612년에 그래서 일지문덕 장군의 어떤 살수대첩을 통해서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게 되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수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수나라는 뭐 30만, 113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을 끌고 와서 침략을 해왔고, 또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군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먹을 식량도 필요하고 군인들이 사용할 무기에도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경제력도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국가의 모든 경제력, 뭐 군인, 인구수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뚜렷한 성과가 없이 그냥 실패로 끝나버렸으니까 수나라는 국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백성들도 막 불만을 토해내고,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수나라는 결과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수나라에 이어서 이제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전쟁에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당시 이제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이제 태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태종은 굉장히 이제 야망이 가득 찬 인물로서 당나라를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큰 나라, 대제국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팽창하려는 정책, 즉 대외적으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고, 영토를 넓히려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침략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당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 침략해 오겠다라고 딱 예측이 되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천리에 이르는 긴 길이의 어떤 장성을 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성.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알죠? 만리장성. 그렇죠. 만리나 되는 엄청나게 긴 길이를 이제 돌로 된 성을 쌓아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겠다라고 만든 게 만리장성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용도예요. 고구려 역시 천리나 되는 장성을 쌓아서 그렇죠. 적의 침입을 막겠다. 그래서 요거의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뭐 요 정도 위치에 이제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배경 속에서 고구려와 당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 어떤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이 되겠어요. 연개소문의 정변. 연개소문 역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인물일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당나라의 태종이 대외 팽창 정책 추진하면서 고구려를 침략해 오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자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는 파가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나라의 침략 따위 두렵지 않다,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요 입장이 하나 있다라고 치면은, 또 하나의 이제 반대쪽 입장은 우리가 이제 수나라랑 싸우면서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뭐 경제라든가 군인 숫자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니까 일단은 당나라에게 조금 수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수그리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파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지. 그래서 그 두 파가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요 당나라와 싸우지 말고 고고 당나라에 수그리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요 파 입장에서 가장 눈에 가시게 인물이 바로 요 영계소문이다라고 보니까, 영계소문이다 보니까 이 영계소문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근데 그 계획이 영계소문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계소문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저들의 계획을 실행이 되도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먼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계소문이 먼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군사들을 이끌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변을 성공을 시키면서 영계소문은 그 당시 이제 고구려의 가장 최고 관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망리지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고,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그 당시 왕이었던 영류왕도 폐위시키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뭐 허수아비 같은, 사실상 왕이지만 그렇게 큰 권력은 없는, 모든 권력은 영계소문에 집중되어 있는 이 보장왕을 세우면서 영계소문이 고구려의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영계소문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고구려와 당나라의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안 좋아지겠죠. 영계소문은 당나라랑 싸우자라고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을 해오게 되고, 당태종은 이제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들을 하면서 이제 수나라가 해내지 못했던 고구려의 많은 성들을 함락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요동성이나 백암성 등을 함락시키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당태종이 많이 활용을 했던 게, 당나라가 활용을 했던 게, 여러분 사극에서도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돌을 얹어가지고 뿅 날리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을 무너뜨리는 요러한 기술, 기구, 도구들을 활용을 하면서 많은 성들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고구려가 이러한 당나라의 침략을 딱 버텨내는 위치, 그곳이 바로 요 안시성이라고 하는 곳이죠. 안시성은 뭐 영화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안시성의 군주, 성주였던 양만춘 장군의 지도하에 안시성이 굉장히 요 당나라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냄으로써 안시성에서의 어떤 항전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나라 군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철수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수나라와 고구려의 싸움, 그 다음에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고구려가 이겼죠. 고구려가.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쯤에서 조금 알아볼게. 과연 이러한 고구려가 중국 세력에서 승리를 거두는,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고구려의 승리에 우리 역사적 의의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딱 봤을 때 고구려의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수나라와 당나라, 즉 중국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영토 한반도를 보호하였다는 게 있고, 이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 우리 땅 한반도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의 방파제 구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파제가 뭔지 알아요? 방파, 즉 파도를 방어, 막는 곳,
파도를 막는 어떤 하나의 시설을 우리가 방파제라고 하잖아요. 즉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파도 같은 세력을 고구려가 막아냈다. 우리 민족을 구해주었다. 지켜주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방파제 구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 고구려 승리의 크나큰 의의가 되겠어요.